저는 사실 YMTC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CXMT하고 YMTC가 다른 점이 뭐냐면 네. CXMT는 결국 ASML의 EUV 장비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술 이 격차를 좁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의 심자외선을 아무리 멀티 패터닝해서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낸드는 사실 첨단 공정 기술 제재가 있진 않아요. 여기는 오히려 이제 증착이나 시각 쪽 이런 쪽이 이제 기술이 더 중요한데 YMTC는 사실 거의 이제는 주요 글로벌 플레이어들하고 봤을 때 기술 격차가 거의 미미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디램하고 좀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디램 같은 경우는 메모리 3사가 딱 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주도권의 장악력이 되게 센데 낸드는 플레이어가 많아요. 큐옥시아도 있고, 네, 플레이어가 뭐 한 6개, 7개 되니까 YMTC가 만약에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하고 치고 들어온다 그러면 B2C 쪽에서는 아무래도 YMTC가 많이 가져갈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마켓시가 한 13% 됩니다. 세계 최대 메모리 스토리지 전시회 FMS가 열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메모리 쪽에서는 CES라고 불린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관전 포인트를 먼저 들어보고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 메모리 병목의 시대가 왔다. 또 낸드는 AI 시대의 그 유연한 뭐 확장 가능한 기반이다. 이런 식의 굉장히 좀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관전 포인트 한번 뭐 자세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행사다 보니까 네. 차세대 기술들이 많이 공개가 네네.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FMS라 그러면 이제 Future of Memory and Storage. 네. 말 그대로 이제 미국에서 하는 행사고요. 네. 캘리포니아에서 4일부터 6일까지 이제 열리는데, 일단 공개된 기술은 SK 하이닉스가 HBF. 네. HBF 또 뭐냐? 네. 하이 밴드위스 플래시라고 해서 네. 우리가 이제 디램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는 걸 HBM이라고 네. 하잖아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하는데 네.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데, 낸드 플래시를 또 그 디램처럼 네. 수직으로 쌓아서 연결해서 이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하는 이제 밴드위스를 높인 네네. 기술을 HBF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표준을 공개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그래서 뭐 혼자 공개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보통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기 이제 그 표준을 같이 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참여한 회사가 구글, 그리고 이제 우리 반도체 설계 신이라고 불리는 이제 네. 짐 켈러, 네. 그러니까 애플 실리콘과 네. 뭐 테슬라 실리콘과 그리고 이제 AMD까지 거쳤던 짐 켈러의 텐스토렌트가 같이 참여해서 이제 HBF에 대한 표준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내재화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풀스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파운드리하고 그리고 이제 첨단 메모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엮을 수 있는 첨단 패키징, 거기 관련된 기술을 이제 ZHBM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프로세서 위에다가 HBM을 수직으로 쌓아서 연결하는 그런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표준, 네. 삼성은 구조, 이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기술이 표준이 되고 어떤 기업이 AI의 메모리 주도권을 가져가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공개되는 행사장이다라고 보면 좋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네. 삼성전자도 이제 또 약간 새로운 것들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하는데 3D 메모리, ZHBM 이것도 공개했다고 하면서 좀 그 뉴스상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 이런 거는 좀 어떤 성능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프로세서의 성능을 그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속도가 못 따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2.5D 패키징이라고 하는 그 코어스라는 구조를 쓰거든요. 네네. 칩 온, 웨이프 온, 서브스트레이트. 네.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면 주상 복합 구조.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오피스가 있고 아파트가 있는데 이걸 이제 지하로 연결하는 네. 그죠? 2.5D 패키징 네. 구조인데, 그래서 GPU가 있고 HBM이 있고 그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그 기판을 통해서 연결해서 네. 요 보통 3층 구조로 이제 보통 그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림 많이 보셨을 건데 네. 그거를 이제 최대한 이제 가까이 붙여 놓는 컨셉이잖아요. 프로세서하고 메모리를. 그런데 이제 삼성은 그냥 프로세서하고 메모리를 그냥 3차원으로 그냥 수직을 연결해 버리는 거죠. 사실 이런 컨셉이 이미 상용화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HBM을 이렇게 3D로 쌓는 건 아니고 네. 보통 프로세서, 그러니까 CPU 같은 프로세서에 SRAM 같은 것들 캐시 메모리로 많이 쓰는데 그거를 이제 3D로 쌓아서 네. 연결한 게 이제 AMD의 3D V 캐시라는 기술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칩을 이게 되게 어렵죠. 용어 자체가 다 외계어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프로세서하고 메모리를 그러니까 3차원으로 쌓아서 네. 연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속 엘리베이터로 한 번에 그냥
이동하는 겁니다. 아, 지금은 보면 그 HBM이라는 아파트에서 네. 고속 엘리베이터로 이동해서 지하를 통과해서 달려가서 이제 프로세서로 올라가는 몇 단계 이제 쿠션을 네네, 거쳐야 맞습니다. 되는데. 그런 구조인데 이제는 그냥 한 건물에서 이동할 수 있는데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왜 안 하나? 네. 일단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은 HBM도 비싼 거고 네. 프로세서도 비싼데 요거를 이제 붙였는데 네. 불량이 나면 로스가 너무 커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반도체에서 제일 그 어떤 난제 중에 하나가 열이거든요. 네. 발열. 그런데 예, 둘 다 난로 두 개를 붙여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그 모가업이라고 해서 기술 컨셉만 공개한 거고 이게 뭐 양산이나 이런 네, 것들은 맞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죠. 맞습니다. 네. 샘플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 그럼 아직까지는 뭐 주식시장에서도 이거를 주가에 반영할 단계는 아니고 그냥 미래에 대해서 아까 꿈만 가질 정도로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HBM이라는 기술도 2013년에 이제 처음 공개가 네. 돼서 네. 2016년에 뭔가 이제 좀 샘플 테스트가 되고 이게 본격적으로 돈이 된 건 2023년부터잖아요. 네. 이제 약간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하니까 네. 여쭤보고 싶은데 주식시장에 좀 오래 계시면서 여러 가지 약간 그 설들이 있잖아요. 주식시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꿈에서 무슨 기업의 뭐 임상통과 와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적자 흑자 전환 네네. 이것도 뭐 주식시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라면서 약간 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테슬라 등 큰 손들을 이제 주요 고객들로 맞이하면서 뭐 올해 하반기 내에는 가동률이 100%달 거다라는 좀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뭐 올해가 됐건 혹은 좀 가까운 미래인 내년이 됐건 삼성전자도 파운드리는 정말 적자에서 탈출할 수가 있을까요? 네, 굉장히 가시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3나노에서 사실 폭망했거든요. 네네네. 3나노에서 이제 원래는 4나노에서 3나노로 전환하면서 네. 그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꿨어요. 원래는 물고기 지느러미 모양의 핀펫이라는 구조를 썼는데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이제 이 벽에다가 막대기 3개 네. 박아놓은 것 같은 그 이제 구조를 적용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완전히 실패했죠. TSMC는 오히려 4나노에서 3나노까지는 핀펫 구조를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 그게 굉장히 성공을 해서 네. 삼성 파운드를 완전히 이제 밀어낸 거죠. 그런데 3나노가 실패했는데 2나노가 성공을 할까? 이게 의구심이 예, 되네요. 굉장히 의구심이 많았는데 작년에 성공을 했어요. 놀랍게.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그 차세대 칩을 네. 165억 달러 규모로 수주를 성공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파운드리 쪽에서 수주 잔고가 40조, 50조까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게 파운드리라는 게 굉장히 이게 매출 인식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점점점 이제 그 매출 인식까지 가시화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지금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시스템 LSI하고 파운드리 쪽 매출이 한 6조 8천억 정도 네. 보고 있거든요. 적자폭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정말 뭐 좀 빠르면 올해 연내 4분기에는 흑자 전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꿈이 아니라 좀 점차 현실로 저희가 다가오고 있는 단계로 봐도 되겠네요. 이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동안에는 TSMC는 선단 공정이든 첨단 패키징이든 계속해서 이게 풀캡하다 보니까 네. 대기 순번표 뽑고 기다리던 고객들이 너무 계속 많았거든요. 병목 현상 심하다고 콩콜에서 맞습니다. 이야기했었는데요. 그게 3년 내내 병목이 심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재작년까지는 삼성한테 안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네. 삼성한테 칩을 맡겼다가 이게 생산이 안 되면 그렇죠. 이게 더 데미지가 크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이제 약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고 테슬라가 일단 테이프를 끊었고요. 그 네. 뒤로 이제 AMD, 퀄컴, 뭐 이번에는 브로드컴하고 메모리하고 네, 파운드리까지 2천억 달러 규모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고객사들도 급한 것도 있었지만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쟁력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네, 이게 좀 합치가 됐던 거네요. 그렇죠. 네. 부디 흑자에서 탈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그렇죠. 네. 이게 아무래도 그 삼성이 뭔가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데 있어서 네. 이게 사실 인적 쇄신이 되게 컸는데 네. 재작년에 그 전영현 부회장이 네. 5월에 중간 인사로 DS 부문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되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이거 올드보이가 와서 지금 뭐 MZ 세대들 그 네. 젊은 엔지니어들 어떻게 관리를 할까 걱정을 했는데 결국 쪼으니까 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던 것 중 그 2년 전 가을에 나왔던 게 하나가 기술의 뭐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하겠다. 네. 맞습니다. 뭐 거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먹히고 있는 걸로 보면 되네요. 그렇죠. 반성문 쓰고 그 뒤로 네. 엄청난 쇄신을 한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그 이재용 회장의 그 베팅이 성공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 부활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 나눴으니까 이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뭐 아마존, 오늘은 팔란티어까지 급등세를 그렇죠. 보이는 주가가 그 같은 흐름이 좀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번 실적 시즌에서 혹시 주목하고 계신 회사나 또 콩콜 내용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그 시장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지난주 생각해 보면 월화수목 다 주겠다가 금요일 날 진짜 생각하기도 금요일 날 싫었습니다. 살려줬잖아요. 네. 정말 저는 수천억 자산가가 반대 매매 나는 건 처음 봤거든요. 네. 정말 제 주변에서 주식 제일 잘하시는 분인데 네. 정말 반대 매매 나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지난주가 정말 난이도가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결국은 뭐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시타델이 결국은 그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는 그 회사를 살찐 돼지를 잡아먹는 네. 이벤트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지만 결국 아마존이 거기서 굉장히 트릭을 줬거든요.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하면 우리 3년 만에 회수해요. 네. 네. 이게 제일 컸고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는 스페이스X가 네. 우리 1년 만에 회수합니다. 네. 예, 이게 굉장히 많은 반도체 투자자들한테 이제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네. 이유였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다들 뭐 지난번 1분기 때도 그렇고 이번에 2분기 때도 그렇고 실적은 잘 나왔는데 현금 흐름은 다들 더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1분기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7월 초만 하더라도 실적보다 현금 흐름 되게 중시하면서 이거 마이너스 나거나 이거 둔화되면은 주가는 바로 아래로 뺐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현금 흐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시장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수익성에 대해 좀 더 가시성, 자신감들을 보여줬기 때문인가요? 이게?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파벳이 사실은 그 네, AI 맞습니다. 캐펙스 쪽 규모를 늘렸는데 늘렸는데 오히려 시장 반응이 안 좋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프리캐시 플로우가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 적자로 돌아서니까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했는데 사실 아마존도 프리캐시 플로우는 적자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뭐가 달랐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예요. 데이터 센터 투자하고 3년 만에 회수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게 그동안에는 테크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많았었거든요. 저게 말이 되냐. 네. 뭐 저건 좀 과장이 있을 거다. 네. 그런데 클라우드 1등 사업자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네.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공신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빅테크 기업들의 콩콜을 보면 AI 투자는 줄지 않았다. 유지를 하거나 오히려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런데 이제 시장은 AI 투자 규모보다는 이제 수익성을 내는지로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풀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 그 보통 백로그라고 하죠. 네. RPO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수주 잔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100%씩 증가했던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파벳이 82% 네. 증가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40% 초반 네. 그리고 1등 사업자는 아마존 같은 경우도 37%가 네.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성장이면 이 정도 성장에다가 3년 만에 회수하면 사실 좀 무리해서 빚 땡겨서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투자를 안 했다가는 그렇죠. 진짜 완전히 퇴출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돈이 안 되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이제 우려를 해소해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걸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거죠. 그 RPO 자 누가 수주를 주냐 네. 결국 프론티어 랩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 엔트로픽은 크게 걱정은 없을 것 같고 엔트로픽은 뭐 월 단위로 보면 네. 지금 흑자전환 한 회사니까 걱정이 없고 우리 관심병사 있잖아요. 오픈AI. 예, 오픈AI가 제일 걱정이었는데 근데 이번에 보면 오픈AI도 사실 이제 뭐 자금 문제가 해결됐고 그리고 네. 코덱스 쪽에서 이제 코딩이나 이런 쪽이 제일 돈이 됐는데 거기서 돌파구를 마련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이 과도하게 걱정했다. 수익성에 대해서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이런 의견도 있어서요. 토큰 가격이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거 결국에는 예전에는 뭐 100개 팔아서 이제 10만 원 남겼고 이제는 100개 팔아서 50만 원밖에 못 남기면 이것도 수익성과 연관되어 있지 않냐 이런 식의 해석들도 있는데 그 토큰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동안에는 네. 토큰 가격 그냥 토큰 많이 쓰면 생산성 네, 뭐. 높이는 거다, 네. 열심히 하는 거다. 그래서 직원이 토큰 많이 쓰면 일 열심히 하는구나 네. 이제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그게 6월부터 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약간 수요를 발라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동안에는 우리가 그 AI 토큰 그러면 다 그냥 뭉뚱그려서 봤는데 네. 요 수요를 B2C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 시장 저희가 그냥 그 쓰는 맞습니다. 클로드나 이런 데 그렇죠. 쓰는 그거예요. 우리가 챗봇 쓰는데 거기는 굉장히 고급 컴퓨팅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네. 이제 그쪽 시장하고 그리고 B2B하고 B2G 시장을 발라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여전히
B2B나 B2G 그러니까 정부 쪽 이런 쪽은 계속해서 뭐 비싸든 말든 이 계속해서 지금 돈을 지불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제일 잘하는 회사가 엔트로픽이거든요. 클로드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여기는 제일 괜찮은데 B2C 쪽이 이제 오픈 AI, 챗 GPT가 거기 제일 포지션이 높잖아요.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의 뭐 키미 네, K3라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딥시크라든지 이런 회사들하고 이제 그 가격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B2C하고 B2B, B2G를 좀 발라서 봐야 되고 특히나 이제 B2G 쪽은 네. 팔란티아가 보여줬지만 전쟁을 수행하는 AI,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우주 항공이나 네. 아니면 핵 융합이나 여기는 그냥 아무리 비싸도 성능 나오면 그냥 쓸 수밖에 예, 쓸 수밖에 국가에 없죠. 뭐 구군이 걸린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쪽은 사실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이제 B2B 쪽에서 조금 이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네. 여전히 뭐 AI 토큰에 대해서 뭐 비용을 줄이거나 이런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올라온 뉴스를 보면 일론 머스크가 메모리 수요를 매년 200%씩 늘릴 것이다. 이게 삼전 닉스에는 힘을 줄 것이다라는 뉴스가 있던데 혹시 이 기사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메모리가 병목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오죽하면 메모리 만들어서 쓰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테라팹 이야기를 한 건데 뭐 빗그로스가 연간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건 결국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수요는 200%씩 늘어난다는 거니까 계속해서 메모리가 부족하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제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인 루빈 울트라 플랫폼에 또 HBM 다운그레이드 된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내 메모리 못 구하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시장은 이거 악재다, HBM 수요가 줄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행간을 잘못 읽은 거죠. 결국 보면 메모리가 없어서 Q를 맞추기 위해서 네. 지금 이걸로 다운그레이드 하는 알았어요. 거거든요. 그게 그 전에 그 베라 CPU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그 LPDDR을 수직으로 쌓아서 네. 들어가는 게 SOCAM2라는 메모리 모듈인데 거기도 원래는 192GB 이야기했다가 96GB로 절반을 줄였거든요. 한때 그래 줄여가지고 주식시장에서도 이거 뭐 맞습니다. 수요 줄어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렇죠. 좀 안 좋게 해석이 됐었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그 GPU 출하량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어쨌든 그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네. 그렇게 다운그레이드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슬롯을 늘려놨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은 지금 메모리가 지독한 병목이라는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메모리 병목도 계속 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곳곳에서 확인하고 또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정황상 증거들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신기한 게 그 이쪽에서 중심에 있는 우리 SK 하이닉스 지금 2분기 실적도 뭐 약간의 컨센은 하회하긴 했지만 3분기랑 뭐 이후에 향후에 영업이익 둔화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뿐만이 아니라 추정치를 낮추고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일단 그 최태원 회장 그 이야기 최근 네. 어떤 코멘트에서 뭐 약간 이제 맥락을 읽을 수 있는데 네. 메모리 가격 낮춰야 된다. 예, 이거 이렇게 안 하면 공멸이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인즉슨 메모리가 너무 지금 비싸서 네. 이게 오히려 AI 인프라 쪽에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파는 쪽에서 뭔가 깎아주면 네. 뭔가 이제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게 그 7천억 달러 규모의 어떤 5년 단위 네, 맞습니다. ATI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 결국 5천억 달러 규모가 엔비디아하고의 5년 계약이었고 나머지 2천억 달러가 다른 이제 빅테크들하고의 계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메모리라는 게 시클리컬 산업이었고 그동안에 워낙 변동성이 컸잖아요. 그런 변동성들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제는 중장기 계약으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는 거고 삼성전자도 이번에 신규 캐파 같은 경우는 60에서 70%까지 LTA 기반으로 네. 미리 할당해 놓겠다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의 어떤 이익은 이거를 최대화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 이익을 위해서 단기 이익을 살짝 포기한 건데 이제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은 이거를 이제 또 악재로 해석을 하는 거죠. 뭐 재평가 예전에 상반기만 하더라도 LTA는 되게 약간 거의 네. 굉장히 호재성 재료로 이제 받아들여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7월 달부터는 LTA 때문에 이제 먹을 거 다 못 먹으니까 이거는 이익 더 안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약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아쉬웠던 부분이 네.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이 좀 더 면밀했더라 그러면 네. 이제 지난주에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엇갈렸던 부분이 저는 이제 네.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때문이었다고 보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은 굉장히 자세히 디테일하게 LTA에 대해서 많은 힌트를 줬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우려를 많이 불식시켜 줬는데 SK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ADR 상장 이슈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약간 블랙박스처럼 오픈 하고 싶은 말 못했던 거죠. 맞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그런데 이제 그게 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그거를 의식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빗그로스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ASP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D램을 거의 50% 중반에 네. 올렸는데
SK하이닉스는 30%밖에 못 올렸거든요. 네. 이제 그게 결국 HBM 때문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중장기 계약을 굉장히 잘해서 이걸 이제 다음 분기나 나중에는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HBM 가격 협상 잘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별로 코멘트가 없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금은 Q의 사이클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네. P의 사이클에서 Q의 사이클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이제 주주하는 데 대해서 너무 이제 좀 약간 의지가 없어 보이니까 그게 좀 데미지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SK하이닉스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덜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제 상반기 때 가격 체결한 게 낮게 체결해가지고 그 영향이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기존에 체결했던 이 계약 장기 계약에 대해서 다음 분기나 뭐 1년 뒤에는 좀 더 갱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 HBM이 원래 연단위 계약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원래는 HBM 연단위 계약이 보통은 5월이나 6월쯤에 보통 체결이 네, 됐었어요. 네. 근데 작년에는 굉장히 늘어져가지고 그게 한 가을쯤에 협상이 네. 타결됐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했지만 그 사이에 범용 디램이 엄청나게 네,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못 올린 거죠. 그러면 이번에 HBM4 협상할 때는 많이 올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최소 2배. 많이 올리면 2.5배까지 보고 네.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살짝만 흘려줘도 됐을 텐데 왜 그게 안 됐구나. 네, 그걸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그 다가오는 분기나 뭐 뭐 반기 이내에 HBM 가격들을 이만큼 올려버리면은 다들 이제 또 HBM 더 생산해가지고 디램 또 공급 부족되고 이런 식의 또 순환 사이클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HBM은 네. 지금 모든 메모리 3사들의 캐펙스가 HBM 쪽에 집중돼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급 과잉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음. 그만큼 지금 이게 왜냐하면 범용 디램 1GB를 만드는 거하고 HBM 1GB를 만드는데 인풋이 달라요. 그러니까 웨이퍼를 보통 2~3배 투입을 해야 네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로스가 많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제일 잘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수율이 7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개 만들면 3개는 그냥 날린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공급이 제한된 네. 상황이고 그리고 일론 마스크 이야기처럼 지금 수요가 너무 폭발적이거든요. AI에서. 네. 그러니까 만든 족족 다 팔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 증권가에서 뭐 그 FN 가이드랑 뭐 몇 군데 컨센서스 잡히는 하이닉스 추정치 하락은 나중에는 얼마든지 다시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저는 이제 HBM의 어떤 이제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가 네. 되게 중요할 텐데 이제 자꾸 이제 최태원 회장님이 뭔가 자꾸 깎아줄 것처럼 아, 뭔가 AI 네. 생태계를 위해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아, 너무 저 고객한테 편의를 봐준 거 아닌가? 아, 약간 이런 이제 그 약간 의문들이 있는데 네. 결국 이제 차후에 이제 회사 설명으로 저는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TA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요즘에 장 빠질 때 한때 7월 장 빠질 때 굉장히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봤던 부분이 그 메모리 다운 사이클 들어가면은 그 고객사들 빅테크 업체들이 그냥 계약 파기하고 그냥 그 손해배상금 물어주고 그냥 파기할 거다. 그러면 메모리 다운 사이클 지금 다시 깊게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의 좀 냉소적인 질문들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걸로 보고 계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그게 제일 네. 그 사실 정답이 없는 네. 의문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고객하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계약을 맺어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계약이라는 게 표준 계약서가 있는 게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사는 회사 따라서 물량이나 네, 맞죠. 다 조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 NDA라고 해서 비밀 협약이 네. 맺어져 있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고객이 시장 상황이 바뀌어서 이거를 그냥 약간 이제 나는 이거 미안한데 못 네. 지키겠어라고 했을 때는 그럼 소송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원래 소송 가서 이제 나중에 뭐 계약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배상을 받으면 되는 건데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라든 큰 고객들이 사실 이제 안 볼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계속 네, 볼 수밖에 없는 계속 사이잖아요. 볼 수밖에 없는 네. 건데 이제 그거는 사실 블랙박스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업황이 바뀌어서 네. LTA를 만약에 지키지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거 계약대로 100% 준수할 거다라고는 네. 저도 100%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아, 그게 왜냐면 예전에 그 애플이 21년도 그 사이클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다들 그렇죠. 그 약간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서 그런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리고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그 바인딩이라고 해서 네. 그게 강하긴 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하고 또 지금 다른 부분은 음. 그때는 사실 모든 제품이 범용이었거든요. 아, 범용. 네네. 네. 그 커머디티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번복이 되고 여기하고 계약 파기하고 더 싼 네. 데다가 조달이 가능한 건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 LTA라고 하는 뭐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의 SCA라고 하는 네. 5년 초장기 계약들은 보통
연구 개발을 공동으로 하고 이걸 이제 구매 조건부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시스템에 맞게 최적화된 메모리들을 공급을 해야 되는 네, 거거든요. 물론 이제 범용 제품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때처럼 이제 미안한데 이거 못 지키겠어 이렇게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느 순간 또 다시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슈퍼 의뢰 위치에 있을 네네. 때 그때 만나게 되면 또 한 번 이제 계약은 그때 더 불리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게.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결국은 같이 개발한 거기 때문에 네. 예,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뭐 다는 아니더라도 완전히 예전처럼 이걸 뭐 다 뭐 계약 자체를 못 네.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못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얘기하다 좀 궁금한 게 더 네. 있었는데 그 상반기 때도 중간 중간에 뉴스 나왔는데 빅테크 업체들이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메모리 업체들한테 우리가 돈 대줄 테니까 공장 지어달라 이것도 한번 화제가 됐었거든요 몇 번. 지금 그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냥 논의만 나왔던 건가요? 일단 그런 계약들이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아,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제조하는 쪽에서는 네. 약간 그렇게 되면 이제 전용 라인처럼 그쵸, 돼야 되잖아요. 약간, 네. 이제 그거는 또 고객이 얼마나 또 세게 베팅을 해주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디스플레이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애플이 아몰레드를 처음 채택할 때 네. 그때 이제 반반씩 자금을 대고 애플 전용 라인을 꾸렸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물량을 만약에 못 네. 가져갈 경우에는 배상을 해주기로 했는데 결국 그 배상도 해줬거든요. 아, 아마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조금 이제 그거는 받아들이는 쪽, 우리 네. 만드는 쪽에서도 이건 사실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예, 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실적 이야기 하셨으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던 게 좀 가장 큰 아쉬운 점이었는데 올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지 그 ADR에 대해서 이렇게 묶여있던 기간도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네, 오늘 새벽에 네. 끝나죠. 8월 4일까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기습적으로 오늘 뭐 밤에도 발표할 수 있는 발표할 거네요. 수 있는 거죠. 가능성 자체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으면 시장이 좀 환호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주 환원이라는 건 배당 늘리고 네.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이죠. 이제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결국 자사주 매입 소각 네.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프리캐시 플로우가 워낙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프리캐시 플로우의 절반을 주주 환원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올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50조인데 그 중에 절반이면 125조거든요. 그럼 오늘 시총 기준으로 보면 거의 뭐 하이 싱글 정도 나오는 네. 거예요. 10%가 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시가총액 1위 기업이 10% 정도나 네네. 되는 주주 환원을 하는 거면 엄청난 거. 주주 환원율이 그만큼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이제는 뭔가 보여줘야죠. 지금 그때 자금은 한때 뭐 충분합니다. 100조 원대 뭐 100조 원 이야기가 네. 나왔었는데 지금 그 시장의 기대치는 대략 100조 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이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기는 네. 한데요. 그래도 뭐 이제 뭔가 구체적으로 예, 뭔가 나와야 되지 나오면은- 않을까. 아.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상장을 했으니까 네. 이제는 결국 마이크론하고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네 맞죠. 그러면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지금은 전혀 보여준 게 없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ROE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네.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EPS 성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도 주가 별로 반응을 안 하죠. 이제는 ROE를 높일 수 네.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ROE라는 거는 이익을 많이 내거나 아니면 자본을 줄이는 게 네, 중요한데 맞습니다. 이제는 이익 많이 늘린다고 해도 그게 지속 가능해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제 아래로 가자. 맞습니다. 네. 분모를 줄이는 네, 수밖에 없는. 분모로 가자. 네. 네. 진짜 조만간에 좀 나와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7월 반도체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7월 반도체 수출이 400억 달러를 넘어서면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갔는데 네. 시장에서는 증가율이 둔화됐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좀 갖는 것 같습니다. AI 메모리 사이클이 꺾였다 이런 신호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러운 속도 조절 정도로 봐야 되는 건지 대표님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 이게 역기전은 나올 거예요. 네. 3분기 중에 이거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어쩔 수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8월 말쯤에 아마존이 서버용 메모리 주문량을 2배로 늘리면서 네. 그때부터 그 가격이 급등했고 결국 본격적으로 9월부터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그러면 성장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치, 피크아웃 영원히 그 성장률이 계속 잘 맞습니다.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1년 지나면 역기저가 나오는 네. 거는 당연한 건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그러면 6월에 비해서 7월이 약간 슬로우했던 거는 이게 보통 분기 말쯤 되면 약간 밀어내기 물량들이 네. 좀 있어요. 이제 그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뭐 아주 의미 있는 물량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반도체 이익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이렇게 사이클 올라가다가 꺾인 다음에는 이제 또 하염없이 이제 그 우하향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우하향하기보다는 약간 적당한 수준에서 꺾이는 정도로만 보고 계신가요? 증가율로 봤을 때? 네, 저는 이제 그 원래 전통적인 사이클로 네. 보면 지금은 피크아웃이 맞아요. 네. 원래 전통 사이클로 보면 네. 그게 이제 메모리라는 게 100% 커머디티였을 네, 맞습니다. 때는 이제 그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3분기에 조정과 함께 이게 저는 Q의 사이클이 새로 시작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네. 그게 저는 P가 둔화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유지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소프트 랜딩 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P가 이게 왜냐하면 메모리 자체가 이제 지금 구조적으로 예전처럼 확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시장이라는 게 P 곱하기 Q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P가 좀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Q가 올라오면 결국 또 성장을 하는 거고요. PQ가 결국에는 그게 네. 실적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은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사이클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게 저는 주조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디램 점유율 시장 좀 보겠습니다. 네.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메모리 3사가 지금 수요를 다 못 메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전히 삼성전자가 점유율 39%로 1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디램 점유율이 1%포인트로 이게 좀 좁혀졌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더해서 CXMT까지 네. 지금 이제 가세하면서 연말인가요? 되면 이제 마이크론을 넘어설 수 있다 점유율이 이런 얘기까지 들리던데 어느 정도나 우려해야 되는 그러니까 상황인지. 중국의 이제 그 치고 올라온 중국 업체들 치고 올라오는 그 속도나 경쟁력 이게 어느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CXMT가 결국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네. 일단 지금 시장 점유율이 거의 디램 7%까지 네, 맞습니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는데 당장 이번 사이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자산 사이클에서는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CXMT의 캐파 생산 캐파가 월 한 30만 장 정도 되거든요. 네. 월 30만 장이면 마이크론 대비해서 한 82% 정도 돼요. 많이 따라온 거죠. 많이 따라온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결국 그러면 출하되는 그 비트 기준으로 보면 36%밖에 안 돼요. 수율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수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웨이퍼도 많이 투입하는데 네. 양품 나오는 게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중국은 결국 이제 뭐 자본시장 들어왔고 결국 펀딩이 해서 공격적으로 캐파를 증설하긴 할 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생산 캐파 기준으로는 마이크론을 넘어설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조만간. 그런데 결국 이제 출하되는 물량이 그만큼 될까? 그리고 이제 CXMT가 만드는 게 레거시 제품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우리 제일 중요한 건 지금 HBM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HBM 쪽은 아직까지는 거의 뭐 의미 없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DDR4나 네. LPDDR5 같은 이런 제품들을 쉬운 제품들을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B2C 제품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우려가 과했다. 이번에 이제 사실 이게 그냥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악재의 그냥 안 좋게 해석하게 되는. 빌미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 최근에는 이제 LPDDR6 개발 양산도 여기가 좀 되게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뭐 좀 가시성 있는 이슈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그 B2C 쪽으로는 그래도 뭔가 이제 계속해서 돌파구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중국의 뭐 스마트폰이나 PC 업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워낙 메모리가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뭐 써줍니다. 잘 써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큼 성능이 나오냐, 전성비가 나오냐, 그리고 이제 양품 수율이 나오냐, 이건 또 별개 이슈이긴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제일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결국 AI 인프라 시장으로 진입하는지 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거기는 요원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성능 면에서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그 시장이잖아요. 네. 거기로 중국산 메모리가 적용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미국 정부 입장에서 약간 이런 네. 규제한다라는 이슈도 최근에도 나온 것 같고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CXMT가 AI 씬에 그 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도하게 좀 우려를 많이 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7월에 시장이 워낙 폭락하니까 이제 뭐 어떤 이거 아니더라도 뭐 뭔가로도 그냥 더 뺐을 가져와서 거다. 그냥 네. 핑계를 댔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CXMT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격차가 1%포인트로 좁혀진 거는 우려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거는 일단 HBM 가격을 못 올렸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ASP가 올라갈 경우에는 이제 아마 금액 기준으로 되면 또 이제 다시 또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아직까지 HBM의
전체 시장 점유율이 20% 초반대, 네. 네. 10% 후반에서 20% 초반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거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ASP가 올라가면 만약에 지금 아주 그냥 안 좋게 보는 분도 100% 올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시장 점유율이 또 달라질 수 있죠. 금액 기준으로 보면 또 완전히 맞습니다. 또 달라지게 되는 그렇죠. 그 그림으로 보면 되죠. 그렇죠. 비트 기준에서도 아무래도 그 HBM의 수율이 낮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페널티가 많죠. 생산 페널티가. 지금 일단은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 사이에서 그 SK하이닉스가 제일 수율이 잘 나오는 기업이 맞는 거죠. HBM은 네, 그렇습니다. HBM.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중국의 기업이 심자외선 노광 장비 DUV를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렇죠. 이것도 그 네. 언제 지난주였나 또 그러니까요. 뭐 시장 굉장히 폭락에 시장을 출렁이게 했던 예, 단초가 요인이었는데 됐었죠. 네. 네덜란드의 EUV 없이도 HBM을 만들 수 있는 거냐, 이거는 네. 언제쯤 그렇게 좀 위협이 되는 거냐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그 DUV라는 거는 결국 28나노까지 네. 이제 만들 수 있는 이제 노광 공정 기술이긴 한데 네. 사실 이제 뭐 이미 ASML 장비도 DUV 장비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중국에. 그래서 그 이번에 개발한 회사도 사실 생긴 지 몇 년 안 되는 굉장히 신생 회사고 기술 검증이 제가 이제 업계 쪽에 체크를 해보니까 네. 네. 아직까지 검증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주가는 빠졌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7월에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네. 펀더멘털에 문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체크를 해봐도 펀더멘털에 네. 문제가 없는데요. 근데 계속 주가가 빠지니까 네. 뭔가 이제 자꾸 이유를 찾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빠진 게 아니라 고점 대비 거의 뭐, 반토막이 네, 났잖아요. 전자닉스 다 거의 40에서 50% 네. 정도 빠졌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빠지니까 뭔가 이유를 찾았는데 결국 이제 나중에 사후에는 결국 시타델의 네. 공매도 공격이었지만 네. 그게 이제 한창 진행 중일 때는 뭔가 답답하니까 이제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했는데 결국 그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었다고 보고 있고 결국 파생 시장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수급적인 측면들이 맞습니다. 뒤에 레버리징이 문제였다. 그렇죠. 우리는 네.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네. 이슈였고 미국에서는 이제 시타델이 SA를 또 공격하는 네. 그게 문제였죠. 네. 그 일단 뭐 큰 건 다 넘겼네요, 저희가 이제. 맞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펀더멘털의 시장에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로 옮겨갈 것 같고, 그러면 이제는 뭐 중국이 뭐 증설을 한다, 뭐 YMTC가 치고 나온다, CXMT 치고 나온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예전보다는 좀 덜 부정적으로 반응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뭐 지금 주가 레벨에서는 사실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고 지금은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또 반등을 하게 되면 네. 이런 뭐 재료들은 더 이상 뭐 새로운 악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중국 반도체 굴기에 대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중국의 국산 AI 칩 점유율이 50%를 돌파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화웨이가 설계하고 SMIC가 양산하는 이 같은 체제 생태계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AI 칩이 크게 용도를 보면 학습용이죠. 데이터 트레이닝하는 용도가 있고 그리고 추론용이 있는데 추론용 쪽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론용 쪽에서는 그래도 나름 쓸만한 칩들이 나오고 있고 뭐 화웨이 어센드 910C도 괜찮고 캠브리콘이라는 회사의 GPU도 괜찮고요. 네. 쓸만하죠. 그러니까 네. 없으니까 엔비디아 칩 있으면 사실 쓸 이유가 없는 건데 네. 없으니까 막혀 있으니까. 거기 쓰는 거고 무어스레드라는 회사도 칩이 꽤 그래도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젠슨왕도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죠. 이제 그 엔비디아의 칩도 그렇지만 결국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생태계에 네. 이게 락인이 돼 있는데 네. 점점 이제 독자 생태계로 가는 거는 굉장히 이제 우려할 만한 부분이죠. 중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가면 이제 이 기술 자립화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어떤 독자 소프트웨어 생태계들도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대중국 규제들 뭐 기술 규제들 많이 하면서 AI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미국 기업들 뭐 HP나 ASUS 같은 PC 제조업체들은 중국산 칩들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또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약간 굴욕을 당한 것 같은데 CXMT 뭐 칩 사용하려고 가격 문의했다가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이 현상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B2C 쪽에서는 일부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애플은 워낙 상징성이 큰 회사다 네네. 보니까 이제 미국 정가에서도 이걸 굉장히 강하게 경고를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CXMT가 애플한테 싸게 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상으로 이게 비싸게 제시한 네네. 거 맞죠? 이게 그렇죠. 맞죠? 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네. 애플이라는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뭐 좀 무조건 이제 들어가려고 네네. 좀 싸게 이제 해볼 만한데 지금은 이제 중국의 뭔가 이제 그 어떤
중국 당국의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네. 약간 자존심을 지키자라는 쪽으로 지금 아.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PC나 스마트폰 네. 같은 B2C 제품들에는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음. 뭐 근데 없으니까 쓰는 거지. 네. 메모리 3사의 또 그 공급이 원활하다 그러면 네. 사실 이게 아직까지 전성비나 성능이나 안정성 면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B2C 쪽은 당분간 계속해서 그 공급이 타이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이 그런 쪽에서는 마켓시어를 좀 확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애플이 결국에 이번에 CXMT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 3사들한테 나 여기가 쓸 거야라고 한 것도 약간 전략적인 블러핑이었는데 약간 본인 통수에 당한 걸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3사들한테 좀 협상력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난 저기 네네. 너희가 가격 안 깎아주면 네네. 나는 중국 가서 쓸 거야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알고 보니까 중국이 메모리 3사보다 더 비싸게 부르고. 그렇죠. 네. 그럼 다시 일로 메모리 3사 쪽에 가서 줄 서야겠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지난 6월이 네. 중국 그 스마트폰 출하량이 역대급으로 적었거든요. 아. 보통은 한 월로 한 2,500만 대, 3,000만 대 정도 생산을 하는데 6월이 한 1,700만 대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이 비싸니까 저항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8월 들어서 지금 거의 항복하는 분위기예요. 아. 그래서 다시 비싸도 어쩔 수 없이 만들어서 팔아야 맞습니다. 되는.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신제품을 계속 안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 완제품 메이커 입장에서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항복하는 분위기고, 지금 이제 다시 또 최근에 보면 스팟 가격이 또 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결국은 중국의 중저가 모델 업체들도 이제는 그냥 이 가격에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팟 가격, 메모리 가격 그 이야기하시길래 갑자기 좀 생각나는 질문인데 네. 지금 뭐 낸드랑 DDR5랑 DDR4 이게 세 개가 메모리 가격의 거의 3대장 가격이잖아요. 근데 최근에도 뭐 데이터로 체크해 보면은 DDR4랑 5는 계속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낸드는 사실상 거의 5월 달부터 정체 상태에서 지금 조금씩 빠지고 있더라고요. 낸드 쪽도 되게 쇼티지라고 알고 있는데 낸드는 왜 이렇게 가격이 조금 정체가 되는 걸까요? 이게 낸드 쪽은? 일단 디램하고 낸드가 약간 네.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디램은 사실 그냥 한 덩어리처럼 잘 움직이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낸드는 지금 이제 그 약간 스팟 가격이 조금씩 이제 빠지고 있는 게 네. 그 512 TLC 그 제품이거든요. 네네. 그게 그 중국산 그 내구 소비재에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것도 뭐 고정 거래 가격을 위협할 정도로 네. 막 이렇게 뭐 데드 크로스가 날 정도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좀 둔화되는 거지, 이게 막 확 꺾고 내려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네. 우려가 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YMTC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데 그렇게 되면 낸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번에 CXMT 상장된 것처럼 크게 급등하고 국내 주식 반도체주는 하락하는 이 같은 흐름이 또 한 번 연출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YMTC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CXMT하고 YMTC가 다른 점이 뭐냐면 네. CXMT는 결국 ASML의 EUV 장비를 못 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술이 격차를 좁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심자외선을 아무리 멀티 패터닝해서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낸드는 사실 첨단 공정 그 기술 제재가 있진 않아요. 네. 여기는 오히려 이제 증착이나 시각 쪽 이런 쪽이 이제 기술이 더 중요한데 YMTC는 사실 거의 이제는 그 주요 글로벌 플레이어들하고 봤을 때 기술 격차가 거의 미미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디램하고 좀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YMTC가 그 엑스테킥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그 회로부하고 데이터 셀을 하나로 만드는데 이 회사는 그냥 다이를 두 개를 써서 그 페리 부분하고 데이터 셀 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그거를 하이브리드 본딩을 붙이거든요. 이걸 엑스테킹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놀라운 사실이 삼성을 이 기술 라이센싱을 했어요. 중국이 개발한 기술을. 네. 아마 SK 하이닉스도 라이센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단화될수록 결국은 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술을 지금 YMTC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만 봐도 YMTC는 만만한 상대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디램 같은 경우는 메모리 3사가 딱 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그 주도권이 장악력이 되게 센데 네. 낸드는 플레이어가 많아요. 일본 키옥시아도 키옥시아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자잘한 업체들이 많다 네. 보니까 플레이어가 뭐 한 6개, 7개 되니까 네. 거기서 조금 이제 녹록지 않을 수도 있죠. 거의 춘추 전국 시대로 보면 되겠네요. 이쪽 시대. 그렇죠. 지금은 이제 가격이 워낙 다 좋기 때문에 네. 뭐 다 해피한 상황이긴 한데 YMTC가 만약에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하고
치고 들어온다 그러면 B2B 시장은 지금 이제 제일 핫한 쪽이 결국은 엔터프라이즈 SSD 쪽이거든요. 네. 그쪽은 아무래도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낸드에서 이제 점점 그쪽 비중이 커지거든요. 네. 그 엔터프라이즈 SSD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B2C 쪽에서는 아무래도 YMTC가 많이 가져갈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마켓시가 한 13% 되거든요. 여기가 지금 상장 스케줄 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죠? 조만간 지금 한다라고 올해 안에. 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만약에 YMTC가 낸드 가격 덤핑에 나서면 글로벌 낸드 시장에서 치킨 게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그게 이제 해석이 가능할까요? 시장이 B2B하고 B2C 시장이 약간 이제 나뉘어요. 별개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B2B는 결국 하이퍼 스케일러 시장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쪽은 못 들어와요. 이제 YMTC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네. 미국 입장에서는 예전에 화웨이의 백도어 같은 네, 그런 맞아요. 이슈들이 네, 있기 때문에 보안 이슈 때문에 일단 중국 칩을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괜찮은데 네. 사실 지금 시장이 좋은 거는 B2B도 좋고 B2C도 좋으니까 시장이 좋은 거지. 네. B2B는 좋으니까 B2C는 포기해도 되면 이게 아니거든요. 그럼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B2C 시장을 만약에 YMTC가 많이 가져간다라는 건 안 좋은 거죠. 근데 대표님.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낸드가 디램보다 쇼티지가 심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제일 그 변수가 에이전틱 AI가 되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KV 캐시거든요. 키 밸류 캐시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죠. 이제 AI가 점점점 똑똑해지려고 하니까 얘가 어떻게 하면 똑똑해지지라고 하니까 얘한테 배경 지식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맥락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럼 데이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케이블 캐시를 예전에 이 용량이 작을 때는 HBM이 제일 빠르니까 HBM에다 갖다 놨어요. 근데 HBM 너무 바쁘잖아요. 요새. 그쵸. 할 일 많아요. 네. 그러니까 케이블 캐시를 감당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일반 디램, 그러니까 RDM에다 갖다 놨거든요. 근데 RDM이 요즘 너무 바빠요. 그래서 아랬다네. 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저기 그 SSD 쪽에 갖다 놨거든요. 네. 근데 SSD는 용량은 큰데 얘가 불러오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잖아요. 근데 막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한참 있어봐 잠깐만 생각났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직장인 치면 팀장이 일 많아가지고 차장한테 했는데 차장이 일 많으니까 막내한테 짱 때리는 약간 이런 걸로. 맞습니다. 약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약간 용량도 좀 크고 좀 속도도 빠른 게 있으면 좋겠어. 그게 이제 올 초에 그 젠수당이 그 AI 인프라에서 이야기했던 ICMS라는 네. 컨셉이거든요. 인퍼런스 컨텍스트 메모리 스토리지라는 건데 네. 그쪽 이제 수요가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할 네.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쪽 수요가. 그러면 낸드가 네네. 더 많이 필요하게 맞습니다. 되고. 그 낸드가 필요한데 그 낸드가 속도도 빨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우리가 주력으로 쓰는 낸드는 TLC 기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셀 하나에 3비트를 저장하는 건데 요거를 제일 좋은 건 HBF를 쓰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하이밴드 플래시를 쓰면 네. 얘는 속도도 빠르고 용량도 크니까 제일 좋은데 HBF 만들기까지 좀 기술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TLC를 약간 SLC처럼 쓰는 기술이 있어요. 그 유사 SLC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원룸에 원래 3명 살 수 있어요. 3명 룸메이트까지 사는 건데 한 명만 살게 하는 거죠. 그러면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근데 방 하나를 그렇죠. 그 이제 3명이 살 수 있는 걸 하나로 줄여야 되니까 여기서 곱하기 3배의 수요가 늘는 거죠. 그러면 그게 ICMS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케이블 캐시용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케이블 캐시 하니까 생각나는 것 중 하나가 올해 3월달에 터보컨트 네네. 나오면서 걔네가 이제 기술을 획기적으로 좋은 기술이어서 케이블 캐시 그 효율성 높여준다. 네네. 하고 이게 양산이 된 게 내년 초 정도로 상용화된다라는 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낸드가 덜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근데 알고리즘으로 네. 그거를 아무리 효율화해도요. 네. 전체 그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 훨씬 빠릅니다. 그 재본세 역설이라고 네. 해야 되나? 그렇죠. 재본세 역설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은 케이블 캐시를 늘리면 네. 성능이 점점 좋아져요. 더 좋아지거든요. 네네. 그런데 AI 그 모델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줄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메모리 가격 때문에. 네. 네. 특히나 낸드는 싸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뭐 하셨던 방송을 제가 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6월에서 9월 반도체 포지션 없는 사람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싸졌을 때 사야 된다라는 조언도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너무 어렵고 지금 좀 반등이 있기는 한데 지금 흐름을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전히 뷰는 유효합니다. 네. 제가 그 P의 사이클이 이제 끝나고요. 이제 P의 사이클에서 이제 Q의 사이클로 넘어가는 건데 이게 시장이라는 게 투자 아이디어가 바뀌면요. 그냥 가는 게 없어요. 덜컹거리기 한번 뭐 요동 쳤다 가는 거. 요동 쳤다 가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제일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이게 우리가
릴레이 할 때 바통 터치하듯이 이렇게 네. 약간 감속했다가 바통 넘겨주면 딱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역시나 그런데 앞에서 철푸덕 넘어지고 무릎 다 땅에 깨지고 떨어뜨린 다음 주워서 나가거나 맞습니다. 이런 걸로. 그걸 이제 주워서 가져가는 네. 정도인데 결국은 다시 저는 Q의 사이클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자산 시장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업황으로 보면 내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고 내후년 상반기까지도 업황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반도체 시장이 선반영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랠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원래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뭐 P의 사이클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Q의 사이클로 넘어가고 나서 이제 한 사이클이 종료가 되는 건가요, 이게? 원래는 그랬죠. 원래는 P의 사이클이라는 게 없어요. 반도체는. 그냥 바로 그냥 Q의 네, 사이클로 바로 그냥. Q로 갑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플레이어들이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시장 빨리 내가 먹어야 된다는 게 컸거든요. 네, 물량으로 네, 승부해서 맞습니다. 그냥.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쇼티지가 나서 가격이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캐파 그냥 네. 그게 2016년, 18년 때 딱 그쵸. 전형적인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팹을 짓고 셋업한 때까지 시간 좀 걸리잖아요. 네. 그게 2년에서 2년 6개월의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음, 그러면 새로운 공장에서 막 물량이 쏟아지면 네. 가격이 급락하죠. 갑자기 공급이 네. 많아지니까. 그쵸. 이제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왜 안 되냐면 AI라는 게 자체가 커스텀 메모리를 필요하니까. HBM이라는 게 사실 이게 Q를 늘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HBM에서 Q를 늘리면 범용 쪽에서 계속해서 공급이 제약되죠. 예. 그러면은 지금 그 빅테크 4대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 메타, 아마존, 알파벳, 그다음에 MS 네. 이들이 지금 올해 캐펙스 가이던스 상향했고 내년도도 거의 올해 7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그리고 2028년도까지도 상향을 할 가능성들이 좀 요즘에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QS 사이클은 그래도 2년 정도는 더 연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Q의 사이클이 나오는 거는 이게 2027년 말이나 2028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량이 늘거든요. 네네. 근데 자산 시장은 미리 땡기죠. 네, 미리 그래도 땡깁니다. 내년까지는 뭐 그렇죠. 괜찮겠네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반도체 소부장들이 들썩거리고 특히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들썩거리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수주가 엄청나게 나와요. 공장 이제 네, 지금은 이제 인프라 네. 팹 짓고 인프라 장비 깔고 클린룸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여기 생산 설비가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ASML이나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나 랩리서치 같은 회사들이 막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 요즘 보면 장비 업체들이 더 오히려 미국 주식에서 보면 네, 주가가 좋더라고요. 좋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시즌인데 샌디스크가 내일 실적을 발표하더라고요. 현지 시각으로 5일인데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한 25%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좀 호실적을 기대하시는지 주가 되돌림이 있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의견 여쭤볼까요? 안 좋게 나올 리는 없습니다. 사실 이제 가이던스를 얼마나 더 세게 주는지가 네.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고점 대비해서 25% 빠졌다 그러니까 참 양호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죠. 저도 이거 듣고서 이 정도면 그냥 그거밖에 안 요즘에 빠졌나? 약보합 아닌가 약간 그렇죠. 진짜. 하이닉스도 지금 반토막 났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참. 그러면 지금 반도체주를 투자하는 분들은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는 어떤 거를 봐야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본격적인 저는 버블로 진입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그 닷컴 버블을 제일 많이 참고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 이제 큰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제 결국 본격적인 그 버블 랠리로 진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도 보면 그때 LTCM 사태가 터지고 나서 막 엄청나게 조정을 네,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도 똑같죠. 그렇죠. 네, 이제 조정받고 이제 결국은 본격적인 버블 랠리로 진입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는 결국 주도주가 또 갑니다. 당분간은 약간 주도주의 힘이 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직까지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좀 정해지기까지 좀 네. 시간이 필요한데 결국 그 사이클의 전반부에서는 제일 민감한 게 매출 증가율이 처음에는 제일 민감하게 주가하고 연동을 하다가 이게 자산 시장의 사이클 중반부, 후반부로 갈수록 결국 이익 증가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익 증가율 측면에서 지금 메모리만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죠, 맞습니다. 여전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체 그 캐펙스에서 보면 이게 연간 추세로 보면 그 원래 비중이 작았다가 점점 늘어나는 게 있거든요. 2023년에 캐펙스 전체 하이퍼스케일러 캐펙스에서 보면 메모리가 한 10% 초반이었는데 네. 지금 30%까지 늘었거든요. 30%까지.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해진 거죠. 네. 네. 여기서 보면 약간 최근에 주목하는 거는 네트워크 쪽이 원래는 10% 초반대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10% 중반, 많이 보는 쪽은 10% 후반까지 보거든요. 이제 그쪽에서도 조금 약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